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오전 6시 현재 이태원 참사의 여성 사망자가 1명 추가되면서 현재까지 154명이 숨졌다고 중대본이 발표했습니다. 부상자는 149명으로 이 가운데 중상자는 33명입니다. 외국인 사망자 수는 어제 오후 9시 기준으로 26명으로 집계됐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총 14개 나라의 국적자로 외교부는 해당국 중앙공관장에게 위로 서한을 보낼 예정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기리는 합동 분향소가 오늘 서울 광화문에 설치됩니다. 국가 애도 기간으로 지정된 다음 달 5일까지 일반 시민들의 조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태원 참사에 전 세계에서 애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프란시스코 교황은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하자고 했고 러시아 크렘린궁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각각 애도의 뜻을 전해왔습니다. 저는 잠시 뒤 뵙겠습니다. 지난 주말 상상을 할 수 없었던 최악의 참사가 이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났습니다. 헬로윈데이를 앞두고 이태원에 몰린 인파에 의한 압사 사고로 현재까지 154명이 숨지고 149명이 다쳤습니다. 누군가의 사랑하는 가족이었을 희생자 대부분은 젊은 20대였습니다. 오늘 뉴스 퍼레이드는 이번 참사의 원인과 막을 수는 없었는지 그리고 또 다른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고 직후 가장 많은 부상자들이 옮겨진 순천향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황선인 기자,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네, 이태원 압사 참사로 인한 여성 사망자가 1명 더 늘어서 중대본은 현재까지 154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는 149명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이곳 순천향대 병원을 중심으로 서울과 수도권 곳곳에 분산돼 밤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태원 참사 현장과 거리가 가까워 사고 직후 많은 부상자가 이송됐습니다. 의료진들은 심정지가 온 환자들도 사망 판정 전이라면 1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기준 부상자 149명 가운데 중상자는 33명, 경상자는 116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중상자 33명 가운데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참사로 인한 사망자는 154명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망자를 연령대로 보면 20대가 103명으로 가장 많았고 10대도 1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곳 순천향병원에는 사망자도 다수 이송됐는데요. 이태원에 간다던 아들과 연락이 닿지 않은 한 어머니는 이 병원을 찾았다가 접근이 통제되자 그 자리에 앉아 통곡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오후 기준 순천향병원 장례식장엔 시신 6구가 안치돼 있습니다. 순천향대학병원에서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은 대부분 신원이 확인됐지만 아직 실종자와 연락이 닿지 못해서 실종 접수를 하겠다는 문의는 밤새도록 계속됐습니다. 실종자 접수처가 마련된 한남동 주민센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차정승 기자, 밤새 신고 이어졌죠? 네, 실종자 접수처가 마련된 이곳 용산구 한남동 주민센터에는 이태원에 갔다가 연락이 끊긴 가족들과 친구들을 찾는 사람들 신고가 계속됐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신고 건수는 많이 줄었는데요. 직접 이곳으로 와서 연락이 두절된 친구 행방을 묻는 일도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 1시부터 방금 전인 6시까지 실종 신고는 모두 20건이 접수됐습니다. 120 다산 콜센터와 주민센터로 직접 전화를 걸어서 실종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남겼는데요. 어제 새벽 5시 반부터 누적된 신고 건수는 4,432건입니다. 참사 이후 실종자 가족들과 친구들은 주변 병원과 장례식장을 돌아다니며 소식을 수소문하기도 했는데요. 이태원에 간다던 자녀가 소식이 끊겨 실종 신고를 하러 왔다가 뒤늦게 연락이 돼서 안도하는 어머니도 있었고, 일부 부모는 실종 신고를 하러 왔다가 자녀가 숨졌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하기도 했습니다. 어젯밤 10시쯤에는 연락이 두절된 친구를 찾으려는 외국인의 발걸음도 이어졌습니다. 실종자 접수가 필요한 경우 120 다산 콜센터나 02-2199-8660,
다시 설명드립니다. 02-2199-8660번으로 걸면 바로 이곳 주민센터에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300명 넘는 사상자가 한꺼번에 발생한 데다 신원 확인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 실종자 확인과 연락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한남동 주민센터에서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에는 분향소가 설치됐습니다.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노도일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노도일 기자, 시민들 추모 발길이 밤늦게까지 이어졌다고요? 네, 제대로 보시다시피 이곳 이태원역에는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추모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줄어들었지만 늦은 밤까지도 이곳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곳을 찾았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조화는 수북히 쌓여갔습니다. 일부는 촛불을 켜고 추모 공간 앞에서 묵념을 하는가 하면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당신들의 잘못이 아닙니다라며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손편지도 놓여졌습니다. 추모객들은 직접 현장에 와보니 참담한 심정이라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추모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어제 이태원은 헬로윈 주간인데도 종일 차분한 분위기였습니다. 이태원 일대 상인들도 추모에 동참했습니다. 국가 애도 기간인 다음 달 5일까지 대부분 휴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경찰은 사고가 난 골목과 인근 대로를 완전히 통제했습니다. 골목길에 설치된 CCTV와 SNS에 올라온 사고 당시 영상, 그리고 목격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관할 지자체의 사고 예방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따져본다는 방침입니다. 이태원에서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젯밤 공직자들은 국민 안전에 무한 책임을 진다며 유가족들을 위한 사태 수습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태원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발빠른 대응에 나섰습니다. 서울시와 용산구는 오늘부터 합동 분향소를 엽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욱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윤 대통령은 어젯밤 공직자들은 국민 안전에 무한 책임을 진다는 점을 명심하라면서 유가족과 부상자들을 꼼꼼히 살피라고 지시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유족 및 부상자들과 공무원을 1대1로 연결해 세심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고, 외교부는 이번 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한 국가의 주한 공관장에 위로 서한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9시 총리 주재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사고 대책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이어 11시엔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이 참석한 사고 관련 브리핑도 열립니다. 앞서 정부는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사회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건 2014년 세월호, 2020년 코로나19 사태 등 이후 역대 11번째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오늘부터 다음 달 5일까지 국가 애도기간 엿새 동안 서울광장에 합동 분향소를 운영합니다. 매일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하고 오늘은 오전 10시부터 조문이 가능합니다. 용산구 역시 사고 현장 인근 이태원 광장에 24시간 합동 분향소를 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에 각국 주요 정상들의 애도도 이어졌습니다. 프란시스코 교황은 숨진 이들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했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서울에서 일어난 비극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국민 희생자가 발생한 국가에서도 애도의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권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 모인 인파 앞에 모습을 드러낸 프란치스코 교황. 기도 말미에 이태원 참사를 언급하며 희생자, 특히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말합니다. Sono morti questa notte a Seul per le tragiche conseguenze di un'improvvisa calca della folla.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역시 SNS에 한국 국민들과 대통령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고통을 함께 나누고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빌겠다고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자국민 희생자가 발생한 국가들에서도 애도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은 이 비극적인 시기에 한국과 함께할 것이라 강조했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희생자 유족과 친구들의 진심 어린 위로와 지지를 보낸다는 내용의 조전을 보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는 여러분 곁에 있다며 한국어로 위로를 전달했고 영국과 독일, 일본 정상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이 애도 물결에 동참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예, 전해드린 것처럼 이제 지난 주말 서울 한복판에서 믿기 힘든 초유의 압사 사고가 발생하면서 충격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이번 참사의 원인과 앞으로의 대책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정창삼 인덕대 스마트건설 방재학과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저희의 보도 내용 좀 보시고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번 참사 직전 그리고 참사 순간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네, 너무나 많은 인파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휩쓸려 다니고 참사 이후에는 꼼짝달싹 할 수 없었는데요. 한송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사진 골목길을 가득 메운 인파가 마치 파도에 떠밀리듯 좌우로 휩쓸립니다. 일부 시민은 숨쉬기조차 힘들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다급한 나머지 욕설을 내뱉기도 합니다. 잠시 후 인파에 밀려 일부 시민이 쓰러졌고 그 위를 다른 사람이 덮치면서 비명 소리도 터져나옵니다. 좁은 공간에서 빽빽이 섰던 사람 수백 명이 밀고 밀리며 넘어지면서 순식간에 5겹, 6겹으로 사람들이 깔렸습니다. 도와주라고! 소방당국은 골목길과 큰 길이 맞닿은 좁은 공간에서 수백 명이 깔리면서 인명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파이어라인 저쪽한테 쳐져 있지 않습니까? 바닥에. 거기서부터 5.7m 안에서 사망자가 다 나왔습니다. 그 안에서 겹겹이 쌓인 부상자는 손으로 잡아 끌어도 꼼짝달싹 안 할 정도였습니다. 좁은 골목 가득 쓰러진 인파로 앞뒤 좌우가 모두 막혀 출동한 구조대조차 제때 손쓸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참사를 지근거리에서 직접 본 목격자들은 당시 다급했던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목격자들은 누군가 뒤에서 밀기 시작했고 한 명이 넘어지면서 연쇄적으로 쓰러져 혼란이 시작됐다고도 말했습니다. 박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급대원들이 긴급하게 부상자 심폐소생술을 하고 현장 통제 경찰의 다급한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목격자들이 말하는 사고 원인은 제각각. 누군가 뒤에서 강하게 밀었다고도 하고 한 명은 사진 찍겠다, 한 명은 이렇게 해서 안 가기 시작한 거예요. 안 가다 보니까는 뒤에서는 왜 안 가냐, 괜히 밀기 시작한 거예요. 누군가 넘어지면서 연쇄적으로 균형을 잃어 혼란이 시작됐다고도 증언했습니다. 내려오는 도중에 이제 한 명이 쓰러지셔갖고 도미노처럼 와르르 무너졌었어요. 현장에 출동하고도 꽉 끼인 인파 속에서 부상자를 제대로 구조할 수 없었던 구급대원 등 의료진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땅에 깔린 사람이 가장 중환자라 그 사람을 꺼내야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을 꺼내려고 하면 무게로 꺼낼 수가 없고 그 뒤쪽으로 진입할 수도 없었다고. 사고를 바로 가까이서 지켜본 목격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좀 화도 나고. 끔찍한 사고로 목격자들의 심리 충격까지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는 현장 부상자 등을 상대로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예,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가 154명입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압사로 이렇게 많은 인명이 희생된 건 처음입니다. 네. 자, 어떻게 이런 참사가 일어날 수 있었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동안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겪었던 대형 참사라고 한다면 뭔가 시스템이 망가졌거나 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큰 어떤 문제적인 이런 것들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좀 위험도 많이 느끼고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번 참사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원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알았던 그 충격적인 뭐 이런 것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또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지금 현장에 가보면 사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대로 그 도로라든지 이런 분들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우리가 사람에 의해서도 이렇게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면서 상당히 좀 많은 분들이 충격으로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당연히 피해 규모도 사실 뭐 거의 역대급에 가까울 정도로 상당히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을 했고 그것도 짧은 시간에 그리고 또 하나는 눈앞에 지켜보면서도 조치할 수 없는 이런 이제 불가피하고 안타까운 상황들 이런 것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이루어졌고 또 사망자 대부분이 젊은 분들 20대, 10대 분들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과 또 이런 불안감을 또 갖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8년 만에 이제 최대 규모의 인명피해가 난 사고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피해가 컸던 일차적인 가장 큰 이유는 주최 측이 좀 불분명한 자발적인 문화 행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집중되는 거에 비해서 우리 준비 단계가 좀 부족했던 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람들의 시민들의 행동 패턴입니다. 요즘은 모든 시민들이 거의 유사한 시간 그리고 유사한 공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핫플레이스를 가고 싶어하고 제일 핫한 시간에 가고 싶어하고 이런 집중도들이 그 사고를 일으킨 가장 큰 원인인데요. 특히 이번에 보면 이태원의 해밀턴 호텔을 중심으로 해서 한 3-4개의 골목들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밀집되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여성 피해자가 남성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많았거든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실제로 이런 굉장히 혼잡도가 진행되면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숨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온몸에 힘을 다 쓰거든요.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그런 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한 10분, 20분 정도 지속되면 근육을 많이 쓰기 때문에 산소 요구량도 더 많아지고요. 체력이 급격히 소진됩니다. 그리고 숨이 안 쉬어지기 때문에 숨과 체력이 같이 고갈되면서 그리고 또 여성분들이 키가 또 남성보다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숨을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부족해지면서 여성분들의 피해가 특히 컸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참사가 일어난 그 골목길, 특히 좁은 골목길인데 특히 사망자가 몰린 공간은 뭐 5m 내외의 작은 공간에 이제 그쪽에서 이제 사망자가 집중적으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내리막길에서 사람들이 여러 겹으로 이렇게 줄줄이 쌓이게 되면 이게 상당히 아래쪽에 있는 사람이 받는 하중은 어마어마하다고 그래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현장만 놓고 보면 굉장히 좁은 골목에 또 좁은 구간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망할 수 있을까라고 의아하실 분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 현장, 사망 현장 과 연결돼 있는 그 이쪽 이제 여기가 T자형 도로, T자형 이제 골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T자형이 이제 아랫부분 말고 지금 위쪽 부분에 이 도로, 그러니까 해밀턴 호텔의 뒤쪽 부분 도로는 이미 한두 시간 전부터 사람들로 인파로 꽉 차서 사실은 오도 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적체되어 있는 상황, 또 그리고 서로 힘에 밀리고 또 밀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사고 현장 쪽에 내리막길 쪽으로 사람들이 급격하게 쏠리는 상황, 그리고 거기가 경사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균형을 잡거나 또 이런 부분에 이제 저항을 하기 상당히 좀 어려운 이런 이제 지리적인 요건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넘어지기 시작했고 또 한쪽으로 사람들이 쏠리기 시작하니까 그 위쪽에 있었던 뭐 수천 혹은 수만 명의 인원들이 동시에 집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연쇄적으로 넘어지면서 상당히 큰 하중 또 이제 무게들이 이제 압박을 한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앞서서 보신 것처럼 현장에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도 눈앞에 뻔히 요 구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꺼내지를 못하는 상황. 뭐 아까 말씀드린 그 소방대원들이 체중을 다해서 끌어내려고 하는데도 꺼내지를 못해서 응급처치를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이 압력, 또 사람들의 이 압박, 사람들이 뒤엉키면서 사실상 조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구조 작업의 한계가 느껴지는 그런 장면들을 저희가 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 특히 사고가 집중된 골목을 보면 폭이 3.2m 그리고 길이가 4.5m인데요. 거기에 4.5m 그러니까 5.5평의 공간에 150명의 희생자가 나왔거든요. 우리가 산술적으로 보면 그 골목에 한 최소 2,500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 2,500명이 왜냐 앞쪽 뒤쪽이 다 사람이 막혀 있으니까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많이 20분 이상 걸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와야지 진입이 돼서 우리 구조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체가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뭐 경찰이 사고 원인을 이제 규명하는 거에 대한 이제 수사를 나섰긴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경찰이 수사를 해서 뭔가 이렇게 딱 드러나는 원인이 있으면
뭐 거기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뭐 처벌할 수도 있고 네. 뭐 그럴 수가 있을 텐데 자,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과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지가 궁금하거든요.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현장에 계셨던 모든 분들이 사실은 이런 상황과 직간접적으로 다 연관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거기서 떠밀려 계셨던 분이나 혹은 또 그 현장에 있었던 분, 뭐 여기에 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안전에 관련된 부분을 챙기셔야 되는 분들, 이거 다 어차피 인적 요인에 관련된 상황들인데요. 그래서 이제 경찰의 수사 방향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장에서의 사고 원인, 왜 이런 사고들이 발생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 또 하나는 또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피해가 확대되는 과정,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어떤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해가 확대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는 과정들이 있을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이러한 많은 인파들이 몰리는 것들을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조치, 또 사전의 예방적 조치가 얼마나 충실하게 이루어졌느냐. 다만 이제 사전의 예방적 조치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행사의 주체, 또 이런 부분들이 사실 뭐 법적으로 의무사항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에서는 빠져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책임성 혹은 또 소홀한 부분들이 일부 확인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이제 법적 처벌이나 책임까지 이어지기는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현장 같은 경우도 대부분 지금 현장에는 지금 이제 거기에 부상자라든지 인원이라든지 또 이제 사망자들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정리가 된 상태고요.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감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제 흔적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현장에 대한 조사들은 주변에 설치된 CCTV 또 그다음에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이제 목격자의 증언 이런 것들을 조합하면서 최초의 원인이라든지 피해 확대에 관련된 과정들 또 그런 과정들에서 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과정들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목격자의 증언 부분을 좀 살펴보면 누군가가 밀기 시작해서 앞으로 넘어졌다 아니면 앞에서 연쇄적으로 넘어지면서 연쇄적으로 넘어졌다 이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실제로 굉장히 밀집된 우리가 지하철이나 이런 공간에 우리가 갇히게 되면요. 굉장히 답답하면서 실제로 힘이 센 사람들이 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만의 공간을 확보하거나 너무나 답답하게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바로 앞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한 고통을 느낍니다. 저도 저런 이제 크리스마스 때 저런 공간에 한번 갇힌 적이 있었는데요. 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특히 힘이 센 사람을 밀게 되면 바로 앞 사람은 굉장히 압박감을 느끼고 그야말로 그 공간 자체가 하나의 약육강식의 공간이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고의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또는 자기만의 생존을 위해서 했던 행동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또 고의라고 하기도 상당히 어렵고요. 굉장히 그런 그 상황 자체가 하나의 약육강식의 세상처럼 굉장히 답답한 공간으로 만들어지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혹시 골든타임을 혹시 지킬 수 있었다면 좀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또 지적도 있는데요. 과연 이 골든타임이라는 걸 지킬 수 있었을까? 또 의문이거든요. 예, 일단 많은 분들이 이제 심정지라고 하는 이런 특수성, 또 현장에서 많은 심정지 환자들이 발생을 했었고 이런 심정지 환자의 경우에는 또 초동 조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부분들 또 이런 조치가 과연 이제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쉬움들이 있었을 겁니다. 다만 이제 현장이 워낙에 뭐 물론 이제 그 사고가 난 현장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 이태원 앞길 뭐 교통 상황도 그렇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거든요. 게다가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비상 구급차들이 접근하면서 오히려 많은 인파들이 또 길로 쏟아져 나오는 상황들. 그래서 사실 여기에 구급차가 출동해서 250m 구간을 전진하는데도 거의 40분 이상 걸렸다는 그런 상황들도 확인이 되는데요. 또 막상 그렇게 어렵게 현장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이 구조자가 있는데도 응급처치를 하려면 처치가 가능한 공간으로 빼내서 사실은 이제 심폐소생술도 진행을 하고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데 눈앞에 보고도 조치를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서로 엉켜있고 쌓여있는 상황들 이렇다고 한다면 사실 뭐 골든타임 내에 현장에 도착했다 하더라도 사실상 기밀한 대응 또 신속한 대응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현장 상황이었던 건 분명하고요. 또 지금 현재 확인된 바로는 최초 신고가 10시 그날 밤 10시 15분에 최초 신고가 발생했고 신고가 들어갔는데요. 신고 이후에 1, 2분 이내에 이제 구조대들은 출동을 했습니다. 출동한 상황들에 대한 부분들은 최대한 신속성을 갖추고 출동을 했는데요. 현장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많은 골든타임을 놓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그 심정지 후 골든타임은 이제 4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만약에 아까 우리 이번 참사와 관련해서는 사람들이 압사를 당하기 시작하고 신고가 드러난 시점부터 이제 구조가 되기까지 한 3, 40분의 시간이 흐른 걸로 보이는데
그 안에 그러면은 상당수의 희생자들이 희생됐던 걸로 봐도 될까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신고가 들어간 당시, 신고가 들어가기 이전에도 이미 그 현장 안에서는 사실은 심정지가 상태에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출동이 늦었다, 조치가 빨랐다, 늦었다 이 부분보다는 오히려 이미 그 현장 상황 속에서는 이러한 이제 위험이나 또 피해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인지한 이후에 사실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도 녹록치 않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운 현장. 그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경찰이 일단은 사고 주변에 CCTV 영상을 좀 확보를 해서 원인에 대해서 수사에 나선다라고 하는데 경찰이 수사에 나설 때 어느 부분부터 중점적으로 봐야 할까요? 사실 이게 경찰 수사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은 이미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 CCTV를 봐서도 이거를 누군가를 특정하기도 어렵고요. 그다음에는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밀집된 공간에서 일부 SNS에 보면 뒤에서 이제 일부 남자들이 밀어라고 하는 말들이 나오고 거기서 이렇게 다른 사람 압박했다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고의성 여부도 사실 평가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이제 그 공간에서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했던 것들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좀 언어가 좀 좋지는 않지만 약육강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밖에는 존재하지 않는 시간이고 그다음에 또 한계치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처음에 우리가 한 10분 정도 온몸에 있는 근육을 쓰고 나면 체력이 소진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체력이 약하신 분들, 호흡이 약하신 분들부터 어떻게 보면은 모든 걸 내려놓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이 흐름에 맡길 수밖에 없는데 이 압박감이 계속 와닿으면 그때부터 이제 심정지가 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깔려서 이제 사고를 당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서서 당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 그 좁은 공간에 2,000명이 오고 그다음에 힘이 제각각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방성 흐름이 있다 그러면 조금 덜한 편인데요. 어떤 분들은 벽 쪽으로 가고 싶은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아래쪽, 위쪽. 지금 보면 거기서 나오는 단어들이 뒤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뒤가 이쪽인지 저쪽인지 모르고 서로 상대방으로 이렇게 힘을 가하면서 이게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피해가 좀 더 가중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희생자도 희생자지만 그 사고를 직접 목격한 분들 그리고 뭐 저도 그렇지만 어제 하루 종일 이 뉴스를 접하면서 상당히 좀 기분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슬퍼진다고 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좀 다운되는 기분이 좀 안 좋아지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던 분들이 좀 굉장히 많을 건데 자, 이분들에 대한 조치는 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네, 실제로 이제 이런 대형 사고를 겪은 상황, 또 그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나 직간접적으로 이런 부분들 피해 상황들을 접하신 분들의 우울감이라든지 또 상실감 이런 부분 상당히 또 거기에 의해서 또 이제 불안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뭐 그 현장에서 참혹한 상황을 직접 경험했던 거기에 이제 요 구조자들 혹은 또 거기에 계셨던 이제 현장의 목격자들 이런 분들도 물론 이런 심리적인 치료 여러 가지 이제 케어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이 현장에 출동했던 여러 가지 이제 구급대원이라든지 소방대원 또 경찰 현장에 이제 상황을 조치하기 위해서 출동했던 분들도 상당히 큰 충격을 받으신 걸로 보입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현장에 출동했던 현장에서 이제 이런 구조 활동을 하셨던 분들을 이제 한번 소식을 들어봤는데요. 이분들 현장에 출동해서 거의 울면서 구조 작업들을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너무 처참하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너무나 무기력하다는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큰 충격을 받으셨거든요. 뭐 국민분들께서도 사실은 어제 그제 영상이나 언론들을 통해서 너무 많은 이런 참혹한 상황들을 계속 이제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집중적인 그 대상자에 대한 케어나 치료도 필요하지만 사회적으로 뭐 추모라고 하는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회복 그런 회복을 위한 또 차분한 준비 이런 것들도 사실은 겸해서 우리가 준비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보도 내용을 좀 더 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참사의 가장 큰 원인 좁은 내리막 골목길입니다. 경사지고 대로 쪽으로 나갈수록 길이 좁아지는 병목 구조가 사고를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참사가 발생한 곳은 이태원동 중심부인 해밀턴 호텔 바로 옆길. 폭 3.2m, 길이 40m로 뒤쪽 세계 음식거리와 대로변을 연결하는 경사진 골목입니다. 성인 5명이 나란히 서면 꽉 찰 정도로 비좁은 공간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지점은 이태원역 쪽 반대 방향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대로변으로 나올수록 도로가 약간 좁아지는 이른바 병목 구조인데 내리막 경사까지 겹쳐 많은 사상자를 낸 겁니다. 경사가 급한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그 사람의 힘으로 견딜 수 있지만은 매력의 힘이 가해졌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경사진 길에서 넘어질 경우 무게로 인한 압력에 가속도까지 붙어 체감 압박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골목길 양쪽으로 해밀턴 호텔 외벽과 클럽, 상점으로 막혀 있어 위험을 인지했더라도 대피하기 힘든 구조였던 것도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경찰은 현장 CCTV 분석과 목격자 증언을 종합해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 작업에 나섰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예, 그리고 사실 이번 할로윈은요, 엔데믹 이후 처음이라서 이태원에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이 됐었습니다. 이번 참사를 미리 막을 수는 없었는지 경찰이나 지자체 대응이 아쉬웠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헬로윈을 앞둔 이태원에 투입된 경찰력은 200여 명. 불법 촬영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와 마약범 단속 등 현장 치안 유지를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이태원엔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현장 안전관리는 사실상 후순위로 밀렸던 겁니다. 과거의 신고 현황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범죄라든지 생활안전 이런 차원에서 이제 대비를 했던 겁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서울 시내에서 열린 시위 때문에 경찰 인력을 많이 배치하지 못했다면서도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고 했습니다.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헬로윈 특성상 행사 주체 없이 업소별로 진행되다 보니 질서 유지 책임자가 따로 없었던 것도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많은 인원을 배치해서 그 인력을 분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고요. 서울시와 용산구청 등 지자체 역시 행사 주최자가 없다는 이유로 한방향 통행 등 사전 안전관리에 부실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예, 앞서 보신 것처럼 이제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 골목길은 폭이 3.2m고 이제 길이가 40m. 몹시 좁은 데다가 가파른 내리막길입니다. 자, 좁고 가파른 길. 아까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자, 이게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물론 이제 원인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상당히 많은 가장 큰 이게 결정적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영향 요인 중에 상당 부분 중요한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경사로로 된 길 같은 경우는 사실 사람들이 평지에서 걷는 것보다는 훨씬 더 바닥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인파가 몰리는 상황에서 경사로에 진입했을 경우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상황 혹은 또 무게중심이 쏠리면서 넘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경사로에서 만약에 주변의 압박으로부터 본인이 버티고자 하더라도 사실은 균형을 잡거나 이러기는 상당히 또 어렵기 때문에 평지였던 환경보다는 훨씬 좀 열악한 환경이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또 그리고 그 구간에서 이제 넘어짐이 발생했다면 사실 우리가 평지에서 넘어진 것과 경사로에서 넘어졌을 때 일어나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상당히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훨씬 빠르게 대응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 연쇄적으로 넘어질 수 있는 이런 구조들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피해를 키우는데도 기여를 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경사로도 경사로지만 골목의 구조를 보면 한쪽은 호텔 벽이었고요, 한쪽은 상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아니면은 옆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압력이 더 가중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 이제 구조를 보면 좌우는 막혀 있고요. 그다음 상하에서는 압력이 계속 가해지고 특히 위에서 경사로가 있기 때문에 위에서는 좀 더 많은 하중이 가해지는 그런 구조를 지니고 있죠. 저희들이 보면은 실제로 이런 상황이 되면 흐름이 있는 경우 이런 골목길이 있다 흐름이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아래쪽으로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이 정도 흐름이면 중간에 체력이 약하거나 아니면 키가 작은 사람은 발이 닿지 않습니다. 그냥 끼어서 그냥 진행을 하게 되는 정도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사람마다 체력, 호흡량,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약한 순서부터 이제 피해가 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볼 때는 벽 쪽으로 가면 좀 안전할 것 같다고 벽 쪽으로 이동을 하라고 많은 어떤 분들은 얘기하지만 10cm 앞도 전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들을 보면 가슴을 보호하라는 말씀도 나오지만 손을 들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으로 가고 체력이 소진돼 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혹시 가방이라든가 어떤 물체가 있다 그러면 특정 부위를 압박하는데 그 압박의 강도가 굉장히 세면서 이제 장기 파열로까지 이룰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참사 당일에 이제 또 이태원에 배치된 경찰 인력이 한 200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미리 예상됐던 이태원에 몰릴 것으로 예상됐던 인파는 10만 명 정도라고 하고요. 자, 경찰의 인력 배치, 그래서 뭐 이런 사고가 일어날 것까지는 뭐 예상은 못했겠지만 미리 좀 인력 배치를 좀 많이 했으면 좀 예방이 좀 되지 않았을까라는 좀 안타까움도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건 분명히 맞습니다. 사실은 뭐 여기에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이 당시에 경찰 배치가 한 200여 명으로 이렇게 이제 계획을 했고 또 실제 현장에 배치된 경찰 인원은 한 130여 명 정도 이렇게 직접 배치가 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숫자 양적으로 얼마나 많은 배치를 하느냐 뭐 이거는 분명히 뭐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이 관할 경찰서의 인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무한히 충원해서 여기에 투입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들도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이 사람이 많이 투입됐다 적게 투입됐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조금 이제 잘 들여다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투입된 경찰들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사실 물론 경찰이 범죄를 예방하고 또 범죄를 적발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치안 유지라든지 질서 유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몰리는 상황 이런 몰리는 상황에서 과연 어떤 것들이 더 중요했느냐, 그래서 어떤 쪽에 좀 더 많이 대비를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더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는 있습니다. 현장에 범죄에 투입된 경찰관들이 대부분 이제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는 이제 마약 범죄라든지 혹은 또 이런 여러 사람들이 이제 밀집되는 상황에서의 뭐 성추행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범죄 혐의의 이제 이 예방이나 적발 중심으로 이제 배치가 됐다라는 이제 얘기들을 했었는데요. 한편으로는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질서를 유지해서 우리가 위험한 상황들,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됐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약간 좀 이제 상대적으로 좀 작게 이렇게 이제 대비가 된 것으로 보여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이제 안타까움도 있지만 또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뭐 안타까움으로 끝나야 되는 게 아니라 향후에 그럼 이런 대규모 행사에서도 과연 그럼 어떤 것들을 더 중요하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을 통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립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인파가 많이 몰리는 축제 현장에서 행안부에서 마련한 안전관리 매뉴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축제 같은 경우에는 헬로윈 축제의 특성상 자율적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된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주최자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 지침을 따라야 할 지체가 없어진 건데 그렇다고 해도 용산구와 서울시는 10만 명이 모일 거라는 걸 예측을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최소한의 장치, 공공거리에서의 장치는 좀 있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은 남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은 분명히 이제 공식적인 법적인 근거는 없다. 하지만 이제 주최자가 있는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 주최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을 만들고 하는 이런 매뉴얼대로 움직였으면 되는데 여기서 보면 10만 명 정도 예상돼서 사전에 이제 소방이나 경찰청에서 상황 판단 회의를 한번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재난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 상황을 좀 더 인지하기는 어렵고 그 상황을 좀 더 여러 가지를 고려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소방의 보고서라든가 경찰의 보고서들이 자기들이 보면 이번 사건과는 조금 맞지 않은 이제 방향으로 이제 상황 판단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또 같이 고민해봐야 되는 것은 현장 사건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은 주변에 있는 상가분들이나 거주민들이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서로 의견을 내고 그 다음에 경찰들하고 좀 협업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하인리 법칙처럼 시그널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날도 굉장히 그 사고가 날 만큼 밀집이 많이 됐다고 하는 시그널들이 나왔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그 단계에서
미리 좀 진행 요원들을 배치하고 아까 경찰 인력도 말씀하셨지만 경찰 인력의 숫자보다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미션과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흐름을 좀 만들어주는 과정들이 좀 미숙했다. 그리고 만일 이런 상황판 1차적으로 이제 용산구에서 조금 관여를 했었어야 되고요. 이런 게 자원이 부족하거나 인력이 부족할 경우는 서울시나 행정안전부, 경찰청에 요청을 해가지고 좀 더 원만하게 진행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사실 일부 보도를 보면 예. 용산구에서 그 전날에 비상대책회의도 했다고 그래요. 이제 비상대책회의도 했는데, 자 그렇다면 좀 뭔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역 축제나 이런 것처럼 일방 통행이라든지 뭐 통행할 수 있는 거리를 좀 제대로 좀 만들어주고 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았을까 좀 싶거든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뭐 지자체가 이 대상의 주체가 분명하고 또 이를테면 이런 것들을 허가를 받아야 되는 이런 행사가 아니더라도 관내에서 일어나는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집중돼서 운집하는 이런 이제 행사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사전에 인지했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의 예방이라든지 또 꼭 이런 안전뿐만 아니라 편의성을 제공한다라는 측면에서도 사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대비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예. 제가 좀 아쉬웠던 건 뭐냐면 그동안에 이제 이런 헬로윈 축제에 관련된 부분은 지자체에서도 사실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런 행사를 홍보를 했었단 말이죠. 많은 참여들을 해달라는. 그럼 이제 그런 부분 참여를 해달라는 부분들을 홍보를 하면서도 사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떤 식으로 뭔가를 준비해야 될까라는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는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들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런 지자체 입장에서는 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주체가 없기 때문에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라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발벗고 나서서 민간 행사 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뭔가 적극적으로 통제를 하거나 개입하는 것도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부분들도 뭐 전혀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만 앞으로 향후에는 그러면 이 상태를 앞으로도 계속 그럼 반복해야 되는 거냐라고 한다면 어쨌든 우리는 이런 위험을 겪었고 또 피해를 겪었고 또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자발적인 행사는 어떻게 보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사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에서 스스로 챙기고 또 이런 부분들을 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의 상인분들이라든지 이 지역의 주민분들 또 혹은 또 여기에 참여하는 일반 시민분들도 각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문집했을 때 안전할 수 있는 요령, 또 자기의 가게 혹은 또 자기 가게 주변에서 안전할 수 있는 조치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채워나가는 그런 부분들 과정들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됩니다. 예. 앞으로 이런 자율적인 행사가 아예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고 대비책을 좀 마련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앞으로도 뭐 크리스마스라든가 단풍놀이라든가 이런 거 조그만 항상 시즌별로 찾아오는 우리가 이런 자율적인 축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일단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지역 주민들도 같이 힘을 합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어떤 패턴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는 이런 행사를 하면 어느 정도 사람들이 오고 예전에는 어떤 피해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지자체하고 협업을 통해 가지고 안전 대책을 만들고 그리고 흐름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형 압사 사건과 같이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경우는 일방 통행로를 만들어서 사람의 흐름을 만들어주는 이런 대책을 세워주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뭐 보면은 이제는 사실 누군가에게 이제 책임을 물는다는 게 이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번 사고의 책임은 어디에 둬야 되는지 하는 궁금증도 있거든요. 과연 서울시가 있는지, 지자체가 있는지, 아니면 경찰이 있는지, 아니면 그 군중에게 있는지. 자,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이렇게 어제 그제는 사실 워낙에 뭐 피해 수습이라든 이런 부분들이 집중됐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의 이제 문제들이 수면으로 온 상태는 아닌데요. 앞으로 계속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또 현장에 대한 원인 파악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분명히 이런 책임론 또 혹은 또 이런 부분들의 과실 있는지 여부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이제 얘기가 될 텐데요. 다만 이제 문제는 이런 겁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로서도 들여다봤을 때 딱히 누가 책임이 있고 잘못이 있다라고 특정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구조입니다. 물론 이제 수사를 통해서 혹은 또 현장의 상황 조사를 통해서 밝혀진다 하더라도 사실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데 다만 이제 피해가 이렇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럼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거냐라는 이런 논리 때문에 오히려 과도하게 책임을 묻거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우리가 좀 배제할 필요는 있거든요. 또 국민들 정서상 야 그럼 아무도 책임 안 지고 이렇게 넘어간다고라고 하는 이제 일반론적인 감정적인 접근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이 책임이라고 하는 것들이 없다라고 보면은 없을 수도 있지만 또 모두 각자에게 분산되는 그
지금 상황에 대해서 개입됐던 혹은 또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이 각자 조금씩 다 책임들이 분산돼 있다고 본다면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수준을 높이는 것이 사실은 그런 책임으로부터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체계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은 뭐 조사를 통해서 뭔가 정말 중대한 과실 혹은 또 명확하게 이런 책임에 대한 뭐 해야 될 일들을 소홀히 했다거나 이런 이제 명확한 부분들이 밝혀지긴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안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뭐 관의 입장에서 관리적인 입장도 있을 거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지역의 자치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갖춰 나가는 것들, 또 안전하기 위한 지원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을 또 유도하는 유도 정책들, 또 실제로 참여해서 이런 거 행사를 즐기는 시민분들이나 국민분들의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소양이라든지 교육 이런 부분들까지를 포함해서 좀 더 전체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사회 체계로 만들어 나가는 노력들로 조금 전환될 필요는 있겠다. 책임성을 묻는 것보다는 그렇게 점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과실 여부, 책임 소재를 가리는 그런 작업들이 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이 있어요. 그런데 뭐 몸이 어떤 특정 부위 잘못이라서 굉장히 아픕니다. 그럼 간단하게 이걸 파스를 붙이거나 몸을 뭐 예를 들어서 약 하나를 먹고 우리가 그 상황을 잊어버릴 거냐, 아니면은 우리가 식생활 습관을 바꾸고 우리가 운동을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만들 것이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약을 먹고 파스를 하나 붙이면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해소될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식생활을 바꿔나가고 운동을 하면서 이런 사건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항상 보면은 상업주의하고 그다음 안전문화는 항상 충돌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더 많은 손님을 받고 싶고 더 많은 사람들을 문지박이 하고 싶지만 안전에는 그렇게 투자를 하고 싶지 않고 나는 불편하기는 싫고 거기 가서 놀기만 하고 싶은 이런 문화들이 계속 유지되는 한 10년 뒤, 5년 뒤에 저희가 이런 방향으로 또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체질을 개선해야 된다. 그리고 그 안전에 대한 의식을 바꿔야 되고 안전에 대한 투자, 그다음에 안전을 위한 나의 불편함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나를 위한 거다라고 하는 우리가 문화의식을 바꾸는 것이 좀 더 중요할 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대규모 압사 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에서도 이제 가끔 벌어지는 일이긴 한데 얼마 전에 있었던 뭐 인도네시아 축구장 압사 사고라든지 그리고 1,000명대가 죽었던 사우디아라비아의 종교 시설에서 일어난 압사 사고라든지 자,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유가 명확하게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유라고 할 게 그 원인, 사고의 시발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그런 것들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 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여기에 이 길거리에 많은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체류가 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그럼 과연 길거리에서 뭔가 이벤트가 있거나 뭔가 행사가 있었느냐, 또 사람들을 바깥으로 유도하거나 또 그 공간에만 한정하게끔 있었던 요인이 있었느냐라고 한다면 사실 그런 요인이 특별히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워낙에 많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보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동을 하는 과정, 그래서 그런 과정에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정체가 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뭔가 특정한 목적이나 특정한 이벤트 또 특정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게 사람이 많이 몰리면서 골목이 점점 좁아지고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고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지체가 생기면서 이런 위험한 상황들로 서서히 이렇게 이제 접어드는 이런 상황들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 뭐 이게 가정을 전제로 얘기하긴 어렵습니다만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통행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안전하게 이런 부분을 유도할 수 있었다면 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과밀화되는 과정에서도 조금 중간에라도 개입을 해서 사람들을 조금 더 이를테면 서로 교행하는 과정에서 정체가 생기거나 시간이 지연된다면 이런 것들을 좀 통제를 하면서 서로 교행이 신속하게 좀 갈 수 있게끔 뭔가 조치를 취했더라면 이렇게 과밀한 상황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거고 또 이런 위험 또 사고로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이제 안타까운 부분들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뭔가 특정한 어떤 상황에 대한 부분들의 대비보다는 전체적인 많은 사람들이 군집하는 지역 혹은 또 그런 장소에 관련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기본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좀 잘 챙기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른 나라의 경우를 좀 살펴보면 일본에서는 헬로윈 축제 기간에는 뭐 야외에서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하다든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통행이 제한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안전 조치를 좀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번 경우도
일방통행만 좀 지켜줬었다면 이런 참사는 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지적도 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외국에서 이제 공공장소의 안전이라든가 매뉴얼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편입니다. 저희들은 뭐 예를 들어 한강시민공원에서 술도 먹고 뭐 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좀 어색한 광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공공장소에서의 질서 문화들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법 적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앞으로는 이제 공공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오늘 특히 할로윈이라든가 크리스마스와 같은 행사에서는 어느 정도 시민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우리가 규제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적용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가 좀 정착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문화, 그다음에 내 행동이 안전을 해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자제하는 문화, 이런 것들이 좀 정착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압사 참사로 인한 사망자 현재까지 154명입니다. 이 부상자는 149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부상자들은 지금까지 밤샘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사고 직후 가장 많은 부상자들이 옮겨진 순천향 병원에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선영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이태원 압사 참사로 여성 사망자 1명이 추가되면서 중대본은 현재까지 154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는 149명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이곳 순천향대 병원을 중심으로 서울과 수도권 곳곳에 분산돼 밤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태원 참사 현장과 거리가 가까워 사고 직후 많은 부상자가 이송됐습니다. 의료진들은 심정지가 온 환자들도 사망 판정 전이라면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기준 부상자 149명 가운데 중상자는 33명, 경상자는 116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중상자 33명 가운데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참사로 인한 사망자는 154명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망자를 연령대로 보면 20대가 103명으로 가장 많고 10대도 1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곳 순천향대병원에는 사망자도 다수 이송됐는데 이태원에 간다던 아들과 연락이 닿지 않은 한 어머니는 이 병원을 찾았다가 접근이 통제되자 그 자리에 앉아 통곡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오후 기준 순천향대병원 장례식장에는 시신 6구가 안치돼 있습니다. 순천향대병원에서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들은 대부분 신원이 확인됐지만 아직 실종자와 연락이 닿지 못해서 실종 접수를 하겠다는 문의는 밤새 계속됐습니다. 실종자 접수처가 마련된 한남동 주민센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정승 기자, 밤새 신고가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실종자 접수처가 마련된 이곳 용산구 한남동 주민센터에는 이태원에 갔다가 연락이 끊긴 가족들과 친구들을 찾는 사람들 신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신고 건수는 많이 줄었지만 직접 이곳으로 와서 연락이 두절된 친구의 행방을 묻는 일도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 1시부터 방금 전인 7시까지 실종 신고는 모두 24건이 접수됐습니다. 120 다산 콜센터와 주민센터로 직접 전화를 걸어 실종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남겼는데요. 어제 새벽 5시 반부터 누적된 신고 건수는 4,436건입니다. 참사 이후 실종자 가족들과 친구들은 주변 병원과 장례식장을 돌아다니며 소식을 수소문하기도 했는데요. 이태원에 간다던 자녀가 소식이 끊겨 실종 신고를 하러 왔다가 뒤늦게 연락이 돼 안도하는 어머니도 있었고, 일부 부모는 실종 신고를 하러 왔다가 자녀가 숨졌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하기도 했습니다. 어젯밤 10시쯤에는 연락이 두절된 친구를 찾으려는 외국인의 발걸음도 이어졌습니다. 실종자 접수가 필요한 경우 120 다산 콜센터나 02-2199-8660, 02-2199-8660번으로 걸면 바로 이곳 주민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300명 넘는 사상자가 한꺼번에 발생한 데다 신원 확인을 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 실종자 확인과 연락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한남동 주민센터에서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에는 분향소가 설치가 됐고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의 발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노도일 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도일 기자, 시민들의 추모 발걸음 밤늦게까지 이어졌다고요. 네, 제대로 보시다시피 이곳 이태원역에는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추모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줄어든 상태지만 늦은 밤까지도 추모를 하러 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추모 공간을 찾았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조화가 수북히 쌓여갔습니다. 일부는 촛불을 켜고 추모 공간 앞에서 묵념을 하는가 하면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당신들의 잘못이 아닙니다라며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손편지도 놓여졌습니다. 추모객들은 직접 현장에 와보니 참담한 심정이라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추모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어제 이태원은 헬로윈 주간인데도 종일 차분한 분위기였습니다. 이태원 일대 상인들도 추모에 동참했습니다. 국가 애도 기간인 다음 달 5일까지 대부분 휴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경찰은 사고가 난 골목과 인근 대로를 완전히 통제했습니다. 골목길에 설치된 CCTV와 SNS에 올라온 사고 당시 영상, 그리고 목격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관할 지자체의 사고 예방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따져본다는 방침입니다. 이태원에서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젯밤 공직자들은 국민 안전에 무한 책임을 진다면서 유가족들을 위한 사태 수습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태원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발빠른 대응에 나섰습니다. 서울시와 용산구는 오늘부터 합동 분향소를 설치합니다. 추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장동욱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네, 윤 대통령은 어젯밤 공직자들은 국민 안전에 무한 책임을 진다는 점을 명심하라면서 유가족과 부상자들을 꼼꼼히 살피라고 지시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유족 및 부상자들과 공무원을 1대1로 연결해 세심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고, 외교부는 이번 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한 국가의 주한 공관장에 위로 서한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9시 총리 주재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사고 대책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이어 11시엔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이 참석한 사고 관련 브리핑도 열립니다. 앞서 정부는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사회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건 2014년 세월호, 2020년 코로나19 사태 등 이후 역대 11번째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오늘부터 다음 달 5일까지 국가 애도기간 엿새 동안 서울광장에 합동 분향소를 운영합니다. 매일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하고 오늘은 오전 10시부터 조문이 가능합니다. 용산구 역시 사고 현장 인근 이태원 광장에 24시간 합동 분향소를 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올해 프로축구 마지막 일정이었죠. 전북 현대와 FC 서울의 FA컵 결승 2차전이 어제 열렸습니다. 한 수비의 공격력으로 전북이 홈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성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결승 1차전을 2대2로 비긴 두 팀, 탐색전은 필요 없었습니다. 홈팀 전북은 전반 7분부터 백승호의 롱패스에 이은 김문환의 날카로운 침투로 서울의 골문을 노렸습니다. 그리고 2분 뒤 곧바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김문환의 스로인이 김보경과 김진규의 원터치 패스를 거쳐 바로우에게 연결됐고 가볍게 밀어넣으며 골망을 갈랐습니다. 서울은 전반 36분 프리킥 상황에서 기성용의 크로스가 조영욱의 헤더로 이어졌지만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전북은 전반 종료 직전 바로우가 올려준 공을 조규성이 머리로 마무리하며 추가골까지 넣었습니다. 반격을 노리던 서울은 후반 23분 김진야의 땅볼 크로스를 문전으로 세도하던 기성용이 뒷발로 넘겨줬고 박동진이 마무리하며 만회골을 넣었습니다. 몸싸움까지 나오면서 과열됐던 경기. 전북은 후반 45분 조규성이 단독 드리블 이후 골문 구석을 찌르는 슛으로 승부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우리 팬들에게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북은 통산 5번째 FA컵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FA컵 결승에 출전한 전북 선수 7명과 서울 선수 3명은 다음 달 3일 벤투호에 합류해 월드컵전 마지막 평가전인 아이슬란드전에 데뷔합니다.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네, 오늘도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커서 옷차림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 11.5도로 예년 기온을 5도가량 웃돌고 있고요. 낮에는 무려 19도까지 기온이 올라서 온화하겠습니다. 전주 20도, 부산은 21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출근길 현재 전국 하늘에 구름 많은 모습인데요.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한편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제주 남쪽 해상에는 바다의 물결이 최대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오전부터 낮 사이 중부 내륙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주 후반부터 기온이 낮아지기 시작해서 토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2도까지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